내 이름은 오정심, 올해 68. 동이 트기도 전 새벽의 광장시장에서 나는 생선보다 내 인생을 더 오래 팔아왔다. 비린내는 진작에 내 살갗의 일부가 되었고 굵어진 손마디는 내 고된 세월의 훈장이나 마찬가지였다. 남들은 억척스럽다, 괄괄하다 혀를 내둘렀지만 그 모든 것은 단 하나, 내 아들 민준이를 위해서였다. 남편이 몹쓸 병으로 세상을 등진 후 내 세상에 낮은 오직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존재했고 밤은 아들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경매장에서 가장 좋은 생선을 떼오고 낮에는 목이 터져라 손님을 불렀다. 그렇게 악착같이 번 돈으로 아들을 서울대에 보냈고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시켰다. 오 여사, 아들 하나는 정말 잘 키웠어. 시장 상인들의 부러움 섞인 칭찬에 비린내 절은 내 옷차림이 부끄럽지도 않았다. 민준이는 내 자부심이자 내 삶의 이유 그 자체였다. 그런 내 아들이,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계속 피곤하고 얼굴도 노래지는 것 같아서 한 달 전 야근을 핑계로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던 아들이 헬쑥한 얼굴로 시장 좌판을 찾아왔다. 나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정말 아들의 말대로 그의 얼굴은 황달기가 역력했고 눈의 흰자위마저 누렇게 떠 있었다. 나는 당장 아들의 손을 잡아 끌고 용하다는 병원으로 향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저 과로이기를. 수십 년간 신에게 빌어본 적 없는 내가 그날만큼은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신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의사는 컴퓨터 모니터에 뜬 희끄무레한 사진들을 가리키며 나와는 다른 세상의 언어로 이야기했다. 강경화, 복수, 황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힌 한마디. 간 이식이 시급합니다. 이대로라면 6개월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의사의 입이 뻐끔거리는 것이 보였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내 옆에 앉은 아들 민준이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다. 마치 이 모든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그는 자신의 간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고만 있었다. 나는 의사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테니 제발 내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그때 아들 민준이가 내 손을 꾹 잡으며 입을 열었다. 선생님 가족 간 이식도 가능한가요? 나는 그 질문의 의미를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의사를 향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제 걸로 해주세요. 제 간 다 떼어가도 좋으니 우리 아들만 살려주세요. 네? 내 절규에 의사는 곤란한 표정으로 나이와 건강 상태를 물었고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평생 시장에서 일하며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았고 아침마다 끓여 먹는 약초, 물 덕에 또래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그러니 제발 검사라도 받게 해달라고. 그날부터 검사가 시작되었다. 피를 뽑고 CT를 찍고 온갖 기계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다. 하루하루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나는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다. 행여나 내 간이 아들에게 맞지 않을까봐, 내 몸뚱이가 쓸모없어 아들을 잃게 될까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민준이는 그런 나를 보며 말했다. 정말이지 우리 엄마 간이 아니면 난 죽은 목숨인데. 아들의 나지막한 혼잣말에 내 가슴은 더욱 타들어갔다. 며칠 뒤 기적처럼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식이 가능하다는 판정이었다. 나는 의사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내 늙은 몸뚱이가 드디어 내 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수술의 고통 따위는 두렵지도 않았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 나는 수술을 앞두고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 담긴 통장들과 집문서를 아들에게 건넸다. 민준아, 혹시 모르니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라. 엄마가 잘못돼도 너는 살아야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앞으로 평생 효도할게요. 이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을게요. 아들은 내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는 그런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바보처럼 웃었다. 그래, 이것이 엄마지. 자식을 위해서라면 간이 아니라 심장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엄마니까. 수술실로 들어가는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나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은 나를 걱하는 염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안심하고 마취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까.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마취가 덜 깬 탓인지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수술은 아주 잘 됐습니다. 이제 아드님은 건강 되찾으실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 다행이다. 우리 아들이 이제 살았구나.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런데 이어진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이상했다. 방금 전까지의 안도감은 사라지고 차갑고 사무적인 톤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언제쯤 퇴원 가능할까요? 어머니는 기증자시라 회복이 더 더딥니다. 최소 한 달은.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말을 잘랐다. 아니요, 선생님 그게 아니라 제 결혼식이 3주 뒤라서요. 그 전에 어머니를 조용히 옮길 만한 요양병원 같은 곳은 없을까요? 아시잖아요. 제 결혼 상대가 태강그룹이라서요. 태강그룹, 결혼식, 요양병원, 마취의 안개 속에서 그 단어들이 독화살처럼 날아와 내 심장에 박혔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눈을 뜨려 했지만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은 열리지 않았다. 안 돼, 안 돼. 이건 꿈이야.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제 결혼식이 3주 뒤라서요. 그 전에 어머니를 조용히 옮길 만한 요양병원 같은 곳은 없을까요? 마취의 안개 속에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꿈이 아니었다.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내 몸은 끔찍한 통증과 함께 낯선 병실의 침대 위에 뉘어져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내 옆에 있어야 할 아들 민준이는 보이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록 아들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면 아드님은 건강하게 회복해서 먼저 퇴원하셨어요 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내 간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내 아들이 어미의 병실에는 한번 와보지도 않는단 말인가. 서운함과 불안감이 온몸을 덮쳐왔다. 수술 자국이 욱신거릴 때마다 아들이 마취 속에서 내뱉었던 그 차가운 말들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울렸다.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일주일이 지났을까? 드디어 민준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곱상한 젊은 여자와 함께였다. 아들은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다시 태어났어요. 이 은혜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나는 그 눈물을 보자 그동안의 모든 서운함과 의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 내가 헛것을 들은 게야. 나는 아들의 손을 마주 잡고 괜찮다고 내가 살았으면 그걸로 됐다고 말해주었다. 아들은 내 옆에 서 있는 여자를 소개했다. 어머니 인사하세요. 제 약혼녀 차혜린 씨입니다. 태강그룹 따님이세요. 며느리감이라니.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재벌, 태강그룹의 외동딸. 나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아들이 저렇게 예쁘고 좋은 집안의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이 더 컸다. 나는 혜린이라는 아가씨의 손을 잡고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한다고 못난 애미라 해준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혜린 아가씨는 생긋 웃으며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라고 상냥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10분 만에 병실을 나섰다. 나는 그래도 괜찮았다. 내 아들이 건강을 되찾았고 저렇게 좋은 배필까지 만났으니까. 이제 내 고생은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그것은 지옥의 시작이었다. 아들이 돌아간 뒤 병실 침대 위에는 그들이 두고 간 새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열어보니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청첩장이 들어 있었다. 신랑 이민준, 신부 차혜린. 그리고 그 아래 적힌 결혼식 날짜. 정확히 2주 뒤였다. 청첩장과 함께 편지 한 통이 더 있었다. 내 아들 민준이의 글씨체였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펼쳤다. 이제 정말 아들이 나를 모시고 살려나 보다. 그런 기대를 품고서 편지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께 먼저 제 목숨을 살려주신 것 평생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의 아들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태강그룹의 사위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혜린이네 집안은 평범한 집안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는 어머니를 그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머니의 존재는 제 앞길에 그리고 우리 가문의 격에 누가 될 뿐입니다. 손이 덜덜 떨려왔다. 숨이 막혔다. 편지의 내용은 계속 이어졌다. 제가 드린 이 청첩장은 어머니를 초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이 되었다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제가 드린 돈과 통장으로 조용한 곳에서 남은 생을 보내십시오. 다시는 제 앞에 혹은 혜린 씨나 태강그룹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어머니가 제게 해주실 수 있는 마지막 모성애입니다. 부디 제 앞길을 막는 짐이 되지 말아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청첩장과 편지가 내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짐, 내 아들이, 내 간을 받아 살아난 내 아들이 나를 짐이라고 불렀다.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던 수술의 고통보다 배를 가른 수술 자국의 통증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온몸을 꿰뚫었다. 나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텅 빈 병실 침대 위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내 값만 빼먹고 나를 버린 것이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아들을 찾아가 따져 묻고 싶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내가 사람 새끼냐고. 나는 링거 바늘을 손수 뽑아버리고 환자복 차림으로 병원을 뛰쳐나왔다. 그리고 청첩장에 적힌 주소를 들고 택시를 잡아타고 태강그룹의 저택으로 향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담벼락과 굳게 닫힌 거대한 철문. 나는 배를 누르고 인터폰에 대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나, 이민준이 엄마요. 문 좀 열어주시오. 내 아들 좀 만나게 해줘요. 잠시 후 철문이 열리고 덩치 큰 경비원 2명이 나왔다. 그들은 위아래로 내 초라한 행색을 훑어보더니 경멸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아주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세요? 이민준 도련님 어머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뭐라고? 아니야. 내가 그의 엄마야.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 요즘 이런 식으로 와서 돈 뜯어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게 말할 때 가시죠. 경찰 부르기 전에. 경비원 하나가 나를 벌레 보듯 하며 거칠게 밀쳤다. 수술 부위가 터질 듯한 고통과 함께 나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다. 꽃뱀, 돈 뜯어내러 온 미친 노인네. 그들의 수군거림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다. 나는 처참하게 쫓겨나 거대한 저택의 철문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그날 이후 나는 폐인처럼 지냈다. 수술받았던 병원의 작은 다인실 구석에서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간을 떼어준 배의 상처는 더디게 아물었지만 아들이 후벼 판 마음의 상처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퇴원을 하루 앞둔 날 밤이었다. 짐을 정리하던 내 손에 수술 전 아들에게 건넸다가 다시 돌려받은 내 낡은 가방이 잡혔다. 가방을 열자 그 안에 있던 낡은 통장 꾸러미와 내 작은 수첩이 보였다. 모든 것이 헛되게만 느껴졌다. 이 돈을 모으기 위해 내가 평생을 바쳤는데 나는 자조적인 웃음을 흘리며 무심코 그 낡은 수첩을 펼쳤다. 그것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광장시장에서 오여사로 살며 돈을 빌려주고 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액수 그리고 그들의 사연이 빼곡히 적힌 내 인생의 역사책이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던 내 손가락이 어느 한 이름 앞에서 우뚝 멈췄다. 차동철, 1993년. 부도 직전 공장 사장, 5천만 원. 그리고 그 옆에 내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어놓은 메모가 보였다. 눈빛이 살아있는 사내. 반드시 크게 될 사람. 이자는 받지 말 것. 차동철, 태강그룹 회장의 이름이었다. 내 아들이 장가가는 바로 그 집안의 어른. 내가 30년 전 담보도 없이 거액을 빌려주었던 그 젊은 사장이 지금의 태강그룹 회장이란 말인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일 리 없었다. 나는 수첩의 다른 페이지를 미친 듯이 넘겼다. 그리고 그 수첩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내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차동철 사장에게 주었던 돈은 투자로 전환. 태강물산 창업 당시 차명 주식 20%를 받기로 함. 증서는 최 변호사에게 보관 중. 차명 주식 20%. 증서는 최 변호사에게 보관 중. 그 메모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잊고 있었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30년 전 허름한 공장에서 기계 기름을 묻혀가며 재기를 꿈꾸던 젊은 차동철 사장. 그의 눈빛에서 나는 사람을 보았고 그의 미래에 내 돈을 걸었다. 단순한 빚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와 그 사이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투자이자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를 나는 내 유일한 법적 자문이었던 최 변호사에게 맡겨두었던 것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일 리 없었다.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태강그룹이 실은 나의 일부나 마찬가지였다니. 나를 문전박대한 저 거대한 성의 주춧돌 하나가 바로 내 돈으로 세워진 것이었다니.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여 나는 한참을 미친 사람처럼 흐느꼈다. 퇴원 날 병원에서는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내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병원비를 수납한 뒤 홀로 병원 문을 나섰다. 갈 곳이 없었다. 시장 좌판은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내가 살던 낡은 빌라는 아들놈이 진작에 처분해버렸을 것이다. 나는 버스에 몸을 싣고 무작정 내가 평생을 살아온 광장시장으로 향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다. 생선 비린내와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 하지만 그 풍경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내 자리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시장 구석, 지금은 창고로 쓰이는 낡은 골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내가 젊은 시절 민준이를 업고 잠시 눈을 붙이던 나만의 작은 공간이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나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수십 년간 걸어본 적 없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한수 법률사무소입니다. 최 변호사님, 저 오정심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 여사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간 별일 없으셨습니까? 별일이 있었지요. 아주 큰일이. 나는 최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들의 배신, 간 이식 수술, 태강그룹과의 악연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최 변호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짐승만도 못한 놈이. 오 여사님, 당장 소송을. 아니요, 변호사님. 소송은 나중 일입니다. 그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심장 소리를 들으며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30년 전 제가 맡겨두었던 태강물산 차명 주식 증서. 그거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최 변호사가 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물론입니다, 여사님. 여사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제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주식? 지금 태강그룹 전체 지분의 20%입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좋기 5천억은 넘을 겁니다. 5천억. 내 귀를 의심했다. 내가 평생 생선 몇 마리 팔아본 돈과는 차원이 다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였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자 내 자신에 대한 연민이었다. 최 변호사님, 지금부터 제 대리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이제부터 제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댔다. 배에 수술 자국이 욱신거리며 아파왔다. 나는 그 상처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아들을 살린 생명의 증표, 그리고 나를 배신한 지울 수 없는 낙인. 나는 이 상처를 볼 때마다 내 결심을 되새길 것이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시장의 소음이 서서히 골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가방 깊숙한 곳에서 수십 년간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단정하고 기품 있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남편의 장례식 때 단 하루 입었던 옷이었다. 낡고 금이 간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아들 걱정에 주름진 시장의 생선 장수 아줌마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슬픔보다 차가운 분노를 품고 자신의 제국을 되찾으러 가는 광장시장의 전설 오여사가 서 있었다. 나는 낡은 수첩을 품에 안고 골방 문을 열었다. 동트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나를 맞았다. 정말이지, 내 아들이 지옥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지 애미가 만든 지옥을 말이야. 이제 아들의 화려한 결혼식까지 남은 시간은 열흘. 그 열흘 안에 나는 태강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가장 밑바닥부터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크로 클리프 행어. 최 변호사와의 첫 번째 작전 회의. 그는 태강그룹의 지배구조와 재무 상태가 담긴 서류를 내 앞에 펼쳐놓았다. 여사님의 지분 20%는 현재 차동철 회장 일가의 지분 35% 다음으로 많은 2대 주주의 지위입니다. 당장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최 변호사님. 너무 시끄러운 방법은 싫습니다. 조용하고 우아하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싶습니다. 나는 수첩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태강건설, 신도시 아파트 공사 자금 200억이라고 적혀 있었다. 태강그룹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건설 부문입니다. 이 200억, 제가 빌려준 돈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태강의 비자금과 연결되어 있지요. 내 말에 최 변호사의 눈이 빛났다. 그는 무언가 깨달았다는 듯 다른 서류 뭉치를 가져왔다. 잠깐만요, 여사님. 이 아파트 공사의 하청을 맡은 업체가 MJ건설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가 최 변호사가 내민 서류 속 대표이사의 이름. 그것은 바로 내 아들 이민준이었다. 제 아들이 태강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제 아들이 태강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최 변호사가 내민 서류 위 대표이사 이민준이라는 글자는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다. 내 아들은 단순히 재벌가에 빌붙은 좀팽이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그들의 더러운 제국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MJ건설, 민준민 마이너스 전에 이니셜을 딴 그 이름부터가 역겨웠다. 나는 차갑게 식어가는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가슴속에서 들끓던 분노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잘 되었구나. 내 아들놈이 높이 올라갈수록 내가 그를 밀어 떨어뜨릴 때의 충격은 더 클 터이니. 최 변호사님,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태강건설이 아니라 제 아들의 회사 MJ건설부터 치겠습니다. 하지만 여사님, MJ건설은 작은 하청업체에 불과합니다. 태강이라는 본체를 흔들어야. 아니요. 뱀의 꼬리를 치면 몸통이 꿈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한 줌의 모래성이었음을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나의 계획은 단순했다. 제임스와의 결혼을 앞두고 아들 민주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을 것이다. 최 변호사의 정보에 따르면 그는 태강건설의 비자금 일부를 빼돌려 MJ건설의 이름으로 다른 신도시 부지 개발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한 상태였다. 성공하면 막대한 이익을,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 도박. 나는 광장시장 오여사의 이름으로 내가 수십 년간 관리해온 자금력을 움직였다. MJ건설이 투자한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련된 모든 하청업체와 자재 납품업체들의 대금을 내가 하룻밤 사이에 모두 쓸어 담아버렸다. 그리고 그들에게 통보했다. 지금부터 MJ건설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즉시 대금을 회수하라. 하루아침에 모든 자금줄과 인부, 자재 공급이 끊긴 건설 현장은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렸다. 나는 최 변호사가 마련해준 호텔 스위트룸에서 그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 창밖으로는 태강그룹의 거대한 본사 건물이 오만하게 서 있었다. 나는 그 건물을 내려다보며 30년 전 처음 만났던 젊은 차동철의 얼굴을 떠올렸다. 당신이 세운 저 성이 이제 내 아들놈의 무덤이 될 것이오. 아들에게서 첫 전화가 걸려온 것은 모든 것이 멈춘 지 만 하루가 지난 뒤였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가 제 사업에 손을 댔다는 게 사실이에요?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내 사업? 그게 내 사업이었더냐? 나는 그저 내 돈을 잠시 회수했을 뿐인데. 말도 안 돼.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아들아, 너는 내 애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는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을 알고 있었단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내게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결혼식만 무사히 올리면 제가 다 갚을게요. 태강그룹 사위가 되면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래. 나는 내가 그 결혼식을 무사히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제 공은 아들에게 넘어갔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자신의 진짜 주인인 차동철 회장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태강의 비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사업에 투자했다는 사실까지도. 그때 내 작전에 예상치 못한 동반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내 아들놈의 약혼녀이자 차동철 회장의 외동딸 차혜린이었다. 최 변호사는 아들 민준이 궁지에 몰리면 차혜린에게 손을 벌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을 위해 미리 덫을 놓아두었다. 우리는 익명의 정보원인 척 차혜린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민준 씨가 당신 몰래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당신 아버지의 돈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자금 일부가 한물간 여배우 유세라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 검사가 찾아낸 제임스의 또 다른 여자, 유세라. 우리는 그 이름을 이제 민준이에게 덮어 씌운 것이다. 차혜리는 태강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답게 오만하고 의심이 많으며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성격이었다. 그녀에게 다른 여자의 존재는 사업 실패보다 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차혜리는 폭발했다. 그녀는 아들 민준을 추궁하기 시작했고 민준은 자금 문제와 약혼녀의 의심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완전히 미쳐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었다. 서로의 패를 숨긴 채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적이 되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인데 그들은 벌써부터 내부에서 붕괴하고 있었다. 며칠 뒤 최 변호사가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다. 여사님, 드디어 차동철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이민준이 아니라 예비 며느리인 차혜린을 통해서 말입니다. 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최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그 안에는 차동철 회장과 딸 차혜린의 비밀스러운 대화가 담겨 있었다. 아빠, 이민준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거 맞아요? 아빠 돈으로 딴짓하다가 사업 말아먹고 지금 다른 여자 이름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 나도 그 점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내 결혼 전에 그놈의 진짜 속을 한번 떠봐야겠다. 어떻게요? 내 결혼식 날 아주 특별한 손님을 부를 생각이다. 이민준 그놈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을 말이다. 최 변호사는 녹음을 끄고 나를 바라보았다. 차동철 회장은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광장시장 오여사가 있다는 것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민준을 시험하기 위해 그가 과거에 일했던 시장의 사람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사님의 옛 동료 한 명을 찾아내 결혼식에 초청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내 아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그 과거의 증인이 그의 가장 화려한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최 변호사가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30년 전 내 옆 좌판에서 함께 생선을 팔았던 내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욕쟁이 옥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태강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MJ 건설의 부도 위기는
태강건설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혔고 내가 조종하는 채권단은 댐의 작은 균열을 거대한 붕괴로 키워가고 있었다. 차동철 회장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있는, 그리고 자신의 회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지의 채권단 대표 광장시장 오 여사에게 직접 만남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최 변호사와 함께 태강그룹 본사 그 꼭대기에 있는 회장실로 향했다. 30년 전 낡은 점퍼 차림으로 내 좌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던 젊은 사장이 이제는 이렇게 거대한 성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귀한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여사님.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직접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차동철 회장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했다. 30년의 세월은 내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고 지금의 내 모습은 시장의 생선 장수가 아닌 수천억을 주무르는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으니까. 우리는 거대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차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태강건설에 대한 채권 회수를 멈춰 주십시오.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자든 원금이든 원하시는 만큼. 돈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차 회장님.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나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그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저는 옛 약속을 받으러 왔습니다. 약속이라니요? 저희가 여사님과 무슨 약속을? 30년 전 광장시장 어물전 기억나십니까? 부도난 공장을 살려보겠다고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찾아와 내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던 그 젊은 사장님 말입니다. 그 순간 차동철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설마 당신이 그때 오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차 사장님. 아니, 이제는 차 회장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차동철 회장은 그대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의 총수가 내 초라했던 과거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다. 은인이셨군요.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분이 바로 여사님이셨군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일어나십시오, 회장님. 저는 은혜를 갚으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나는 내 투자금을 회수하러 왔습니다. 당신의 예비 사위, 내 아들 이민준에게 내가 투자했던 내값 말입니다. 차 회장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내 아들 민준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는 아마도 차 회장에게 자금 지원을 마지막으로 애원하러 온 것이었을 테지. 회장님,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MJ 건설 건은... 민준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안도감으로 가득 찼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귀신이라도 본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왜 여기에?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내 차가운 시선이 그의 영혼을 꿰뚫는 것 같았을 것이다. 차동철 회장은 나와 민준을 번갈아 보며 이 기막힌 상황의 조각들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자신의 평생 은인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예비 사위에게 버림받은 어머니라는 사실을. 자네 어머니셨나? 이분이 자네가 돌아가셨다던 그 어머니셨냐고.
차 회장의 목소리에 천둥 같은 분노가 실렸다. 민준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사색이 된 채 고개만 숙였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의 야망, 그의 결혼, 그의 인생 전체가 이 방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차동철 회장은 당장이라도 민준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다가서다 이내 내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제가 은인의 아들에게 제 귀한 딸을 내어줄 뻔했습니다. 이 결혼 당장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저런 짐승 같은 놈에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동철 회장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아니요, 회장님.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시켜 주십시오. 내 말에 차 회장과 최 변호사, 그리고 내 아들 민준까지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경악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민준이의 눈에는 잠시 희망의 빛이 스치는 듯했다. 내가 그를 용서했다고 착각한 것이리라. 나는 민준이를 돌아보며 내 평생 가장 차갑고 잔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회장님, 저는 제 아들놈이 가장 원하는 것을 모두 손에 쥐게 한 뒤 그 가장 높은 곳에서 제 손으로 직접 지옥으로 끌어내릴 겁니다. 나는 차 회장에게 돌아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니 회장님께서 제 복수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 결혼식 무대를 우리 아들놈의 마지막 심판 무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차동철 회장이 내 복수의 동반자가 되기로 한 그날 이후 태강그룹과 나의 관계는 기묘한 평온을 되찾았다. 채권단의 압박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MJ건설의 부도 위기는 태강그룹의 긴급 자금 지원으로 간신히 막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듯했다. 내 아들 민준이는 이 상황을 내가 자신의 결혼을 위해 한 발 물러선 것이라고 착각한 모양이었다. 그는 다시 예비 재벌 사위의 오만한 얼굴을 되찾았고 차예린과의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에게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다. 아버지가 될 차동철 회장과 어머니인 내가 모두 자신의 편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이보다 더 완벽한 착각은 없었다. 결혼식은 정확히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세상의 모든 언론이 태강그룹의 세기의 결혼식을 떠들어댔고 민준이는 연일 인터뷰를 하며 자신의 성공 신화를 포장하기에 바빴다. 그 모든 것을 호텔 스위트룸에서 지켜보는 내 마음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최 변호사와 차 회장이 준비한 결혼 선물은 이제 발사 버튼만 누르면 되는 상태였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고 했던가. 내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내 아들놈의 마지막 발악. 결혼식을 이틀 앞둔 날 밤 인터넷 연예 매체에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기사 하나가 터져 나왔다. 단독 태강그룹 예비사위 이민준, 알고 보니 사채 시장 큰손 오 여사의 아들, 모자간의 추악한 경영권 분쟁 의혹. 기사의 내용은 교묘했다. 내가 아들에게 간을 이식해준 사실은 쏙 뺀 채 내가 평생을 사채업자로 살아왔으며 아들이 재벌가와 결혼하는 것을 빌미로 막대한 돈을 요구하며 태강그룹을 협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순식간에 나는 아들의 앞길을 막는 괴물 엄마이자 탐욕스러운 사채업자가 되어 있었다.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당장. 최 변호사가 흥분해서 말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괜찮습니다. 내 아들이 어떤 놈인지 내가 가장 잘 아니까요. 이게 그놈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반격이겠지요.
하지만 나는 괜찮지 않았다. 기사의 댓글 창에는 나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아들 등골 빼먹는 악독한 엄마네, 사채업자라니, 역시 돈밖에 모르는구나.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손가락질이었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밤이 되자 견딜 수 없는 자기 혐오가 나를 덮쳤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아들에게 복수하겠다는 이 마음이 정말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추악한 탐욕은 아닐까? 배에 수술 자국이 다시금 욱신거렸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내 무너진 마음에 마지막 비수를 꽂는 사건이 터졌다. 한 종편 채널에서 아들 민준이의 단독 인터뷰를 긴급 편성한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TV를 켰다. 화면 속에서 내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열연을 펼치고 있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제가 알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고생만 하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뒤에서 무서운 일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재벌가와 결혼하려 하자 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내셨습니다. 제 결혼을 망치겠다고, 회사를 통째로 삼키겠다고. 그는 준비한 듯 눈물을 한 방울 흘리며 말을 이었다. 저는 어머니의 탐욕을 막고 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 역시 이 모든 일의 피해자입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는 단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반성은커녕 나를 가해자로,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대중의 동정을 얻으려 하고 있었다. 내 간을 받아 살아난 그 몸으로 나를 향해 괴물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내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지금 TV 속에 있는 저것은 내 아들의 껍데기를 쓴 탐욕과 거짓말로 가득 찬 괴물일 뿐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복수에 대한 회의감도, 나를 향한 비난에 대한 억울함도 아니었다. 내 손으로 키운 아들이 완벽한 악마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근원적인 절망과 슬픔이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배에 수술 자국을 감싸 쥔 채 소리 없이 울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다. 한참을 울었을까? 내 어깨 위로 누군가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다. 고개를 드니 최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전화기 너머로 차동철 회장의 낮고 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 여사님, 저 차동철입니다. 방금 방송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저런 뱀 같은 놈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저놈은 방금 자신의 마지막 탈출구를 제 손으로 불태워버린 겁니다.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차동철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내 심장에 박혔다. 여사님, 제가 여사님에게서 본 것은 괴물이 아니라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준 어머니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심장을 짓밟은 놈을 응징하려는 은인의 복수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무대는 이제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여사님, 당신의 아들은 자신의 마지막 카드까지 모두 써버렸습니다. 이제 내일 결혼식에서 여사님께서 직접 마지막 심판을 내리실 차례입니다. 차동철 회장의 마지막 한마디는 내 흔들리던 마음에 박힌 거대한 닭과 같았다. 그래, 나는 지금 내 아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다.
내 심장을 짓밟은 괴물을 내 은인의 손을 빌려 응징하려는 한 남자의 정의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결혼식 당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VVIP 하객들과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나는 최 변호사와 함께 태강그룹 주요 채권단 대표라는 명패가 놓인 가장 앞자리 테이블에 앉았다. 주변의 그 누구도 내가 며칠 전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괴물 엄마 오 여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나를 그저 돈 냄새를 맡고 온 얼굴 없는 사채업자 중 하나로 여길 뿐이었다. 화려한 웨딩 마치가 울리고 내 아들 민준이가 신부 차예린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턱시도를 차려입은 아들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늠름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는 하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세상을 다 가진 남자의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를 발견하고도 그는 잠시 놀라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내가 자신의 결혼을 망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는 듯 여유로운 표정을 되찾았다. 주례사가 끝나고 신랑 신부의 행진만이 남은 마지막 순서. 사회자가 축사를 위해 한 사람을 호명했다. 다음은 태강그룹의 새로운 동반자이자 주요 채권단의 대표이신 오정심 여사님을 모시고 귀한 축사를 듣겠습니다. 내 이름이 불리는 순간 민준이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오 여사와 오정심. 그가 애써 외면하고 분리하려 했던 두 이름이 그의 인생 최고의 무대 위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그 사채업자 엄마라고? 나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민준이는 당장이라도 달려와 내 입을 막고 싶다는 듯 사색이 된 얼굴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그런 아들을 잠시 바라보다 이내 하객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손님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 내 아들, 민준아.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말을 이었다. 나는 오늘 신랑의 어미로서 내 아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나는 준비해온 USB를 무대 스태프에게 건넸다. 잠시 후 신랑 신부의 행복한 사진이 떠 있어야 할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전혀 다른 사진 한 장이 나타났다. 그것은 병원 수술실에서 찍은 붉은 소독약이 칠해진 내 복부의 사진이었다. 선명하게 그어진 수십 센티미터의 수술 자국. 방청석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여기 서 있는 내 아들 민준이에게 내 간의 70%를 떼어주고 생긴 상처다. 나는 이 상처를 볼 때마다 내 아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했다. 하지만 내 아들은 이 상처를 자신의 앞길을 막는 짐이라고 불렀다. 나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내 아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이 상처를 남겨준 어미를 미국 공항에 버렸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고 세상을 속이고 내 목숨값으로 나온 수십억의 보험금을 탐했다.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나를 괴물 엄마라고 손가락질하며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했다.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미친 듯이 터졌고 하객들은 충격과 경악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신부 차예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민준이를 바라보았고 하객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차동철 회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집중된 무대 중앙에서 내 아들 민준이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이 그의 거짓된 성공 신화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릎 꿇고 있는 아들에게 다가갔다. 나는 그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준아, 이게 끝이 아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나는 내 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태강그룹의 비자금 장부. 너는 이제 태강그룹의 사위가 아니라 태강그룹의 모든 비리를 뒤집어쓸 총알바지가 될 것이다. 내 장인어른이 직접 그렇게 만들 거거든. 나는 그의 절망적인 눈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뒤 단호하게 돌아섰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이 심판의 무대를 끝낼 마지막 한마디를 외쳤다. 차동철 회장님, 약속대로 제 투자금을 회수하겠습니다. 태강그룹의 지분 20%와 당신의 사위가 될 뻔했던 저 짐승에 대한 모든 처분 권한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게 넘기십시오. 내 선언에 차동철 회장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상 위로 올라왔다. 그는 내 손을 맞잡고 모든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오 여사님, 아니, 오정심 회장님, 제가 사람을 잘못 본 죄, 그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을 뻔한 죄, 평생 뉘우치겠습니다. 태강그룹의 대주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여사님의 모든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심판은 끝났다. 결혼식은 파국으로 끝났고 내 아들 민준이는 그 자리에서 차동철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횡령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태강그룹은 모든 책임을 민준이에게 떠넘겼고 그는 수천억 원대의 배임 혐의를 모두 뒤집어 쓴 채 구속되었다. 차혜리는 그에게 파혼을 통보했고 그는 하루아침에 재벌의 사위에서 희대의 사기꾼이자 페류나로 전락했다. 나는 약속대로 태강그룹의 2대 주주가 되었지만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지분과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오정심 재단을 설립했다. 평생을 자식에게 헌신했지만 버림받은 부모들, 그리고 나처럼 홀로 자식을 키우는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을 돕는 재단이었다. 재판이 있던 날 나는 법정에 나가지 않았다. 결과는 신문을 통해 들었다. 아들 민준이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젊음과 야망, 모든 것이 차가운 감옥 안에서 썩어갈 터였다. 나는 그 기사를 조용히 접고 나의 진짜 집, 광장시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시장 한 구석에 아주 작은 국밥집을 열었다. 30년 전 내가 차동철이라는 젊은 사내에게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가게를 연 첫날 한 손님이 찾아왔다. 최 변호사였다. 여사님, 이제 정말 회장님이십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계실 분이 아니신데. 아니요, 최 변호사님. 여기가 내 자리입니다. 나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의 주인이 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나는 그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다. 그는 말없이 국밥을 비웠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아들에게서 온 첫 편지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그 편지를 뜯지 않고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던져 넣었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민준아, 너는 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나는 내 자리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마. 이것이 내가 내게 베푸는 마지막 모성애다. 불꽃이 사그라들자 내 마음속 응어리도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가게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시장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나는 배의 수술 자국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배신의 낙인이 아니라 괴물 같던 내 아들을
내 손으로 끊어내고 오롯이 오정심이라는 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나의 새로운 출생 증명서였다. 나는 하늘을 보며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미소 지었다. 길고 길었던 내 인생의 밤이 지나고 비로소 진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